예. 예, 반갑습니다. 방문각에서 건축구조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신 건축구조 과목 지방직 국업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출제 경영하고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지방직 국가직 전체 시험을 보면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시험의 전체적인 경향은 매우 좀 평이합니다. 어렵고 까다롭거나 지엽적인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가 되고 평이한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되는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경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고난이도 문제는 뭐 거의 한 문제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이제 중하난이도 문제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뭐 과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도로 난이도가 평이하였고, 그 다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출제되는 비중도 작년 또 올해 국가직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6문제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 강구조 4문제 내지 5문제인데 이번에는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조역학 5문제, 일반 구조 4문제, 그리고 이제 구조 설계 기준에서 강도 설계법 문제 1문제 이렇게 나왔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는 이제 용어하고 재료 특성, 보호 설계, 전단 설계, 그다음에 염정착,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여기 이제 하나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강구조에서는 재료의 용접성에 대해서 나왔고, 연결에 대해서 용접의 결함에 대해서 나왔고, 그다음 인장제, 압축제가 각각 1문제씩 나왔고, 구조역학은 이제 부정정 차수 문제, 부정정 차수 구하는 문제, 정정 구조 해석하는 문제, 단면의 성질, 응력, 그다음 처짐이 1문제씩 나왔고, 뭐 거의 이제 제가 수업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구조에서는 기초에 개요의 이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나왔고, 가구식 구조, 그다음에 이제 부등치마, 조적 구조, 목 구조가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기초, 조적, 목 구조 하나씩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평이했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뭐 쉽게 7, 80점 이상으로 이제 맞출 수가 있었고, 제 제자도 이제 85점 맞았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번부터 한번 보면, 1번에 이제 기둥보와 같은 부재를 집합해가지고 구조물의 뼈대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기둥과 보가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고, 여기 이제 목구조처럼 보를 이렇게 엮어가고, 여기를 이제 강구조나 목구조처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이런 구조 시스템을 우리가 가구식 구조라고 하죠, 그죠? 이거 포스터 앤 린텔이라고 해갖고, 포스트 앤 린텔이라고 해갖고 이거 가구식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가구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조설계법은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카피를 따오다 보니까 문제 내용이 삭제가 됐는데 제가 이거 보고 잠깐 설명할게요. 자, 구조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 단면의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설계 강도 값이 계수 하중에 의한 부재력 이상이 되도록 구조 설계하는 방법, 이거는 강도 설계법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강도 설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부재의 능력을 우리가 나미널 스트렝스라고 해서 공칭 강도로 하고, 이 공칭 강도는 부재 유형에 따라 갖고 조금 감소를 시켜줍니다. 능력을 100% 보는 게 아니고 조금 감소시켜주는 게 이 강도의 감소 계수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공칭 강도가 되고, 이렇게 한 거, 이것을 우리가 설계 강도라고, 이게 이제 계수 하중에 의한 요구값이 이제 힘이지, 작용하는 힘이 요구하는 값이니까 그 이제 계수 하중에 의한 요구 강도, RU보다 더 크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게 이게 강도 설계법의 기본 개념이 되고, 강도 설계법의 개념을 그대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3번은 그림과 같은, 3번은 이제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판별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를 구하는 판별식 문제죠, 그죠? 그래서 부재간 집합은 모두 강집합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판별식
n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수 플러스 반력수 플러스 강접합수에다가 빼기 2 곱하기 절점, 지점, 자유단, 절지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이 부재에 있어서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부재수는 9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반력수는 여기 고정단이니까 3개, 고정단 3개, 롤라니까 하나. 그래서 반력수는 7개가 되고, 강접합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포와 이층보 사이에 강접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포와,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다음 포와 기둥 사이에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2개가 있고, 여기는 보기둥 사이에 하나, 보기둥 사이에 하나. 여기는 이제 1층 기둥, 2층 기둥 사이에 하나가 있고, 이쪽 좌측보 사이에 하나, 우측보 사이에 하나가 있으니 여기 강접합이 여기는 3개. 여기는 강접합이 기둥과 보 사이에 하나, 좌측과 우측보 사이에 하나 이렇게 있고 2개가 있지, 그지? 2개가 있고. 그래서 3, 2, 3, 7, 8, 9, 9개가 되네. 그래서 총 강접합이 9개가 됩니다. 빼기 2 곱하기 절점은 여기에 절점, 지점, 자유단이니까 절점은 하나, 둘, 셋, 넷, 5개. 지점은 하나, 둘, 3개. 자유단 하나. 그러니까 5, 3, 1이니까 9가 되네. 그제?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98, 25 빼기 298이니까 이건 7이 되니까 7차 부정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차 부정증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4번은 이게 이제 일반 구조에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죠? 강조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동영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물 경량화 맞고, 강성을 높이는 거 맞고, 평면의 길이를 가급적 짧게 해야 되죠. 길게 하면 안 되죠. 부등치마가 여기 연약 지반이라서 부등치마가 생기는데 부재가 짧아야지, 건물이. 짧아야 부등치마 문제가 없지. 이렇게 건물의 길이가 길면 부등치마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량을 기초에 균등하게 분포시키면 부등치마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길게 하면 안 됩니다. 평면 길이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5번은 그리고 어떤 트러스에서 부재 AC와 BC, AC, BC에 작용하는 부재력, 트러스의 부재력, 우리가 이거하고 매우 유사한 거를 한번 풀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럼 요건 이제 C 절점에서 힘 평형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C 절점에는 힘 평형을 가지고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AC 부재를 이렇게 인장으로 가정하고 BC 부재도 일단은 인장으로 가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나면 압축이겠지. 근데 어쨌든 인장 압축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AC 부재는 이렇게 힘의 평행 사변형을 가지고 힘을 분해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 분해를 하냐 하면 여기 상향의 힘하고 수평 힘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갖고 이 상향 힘하고 이게 시그마 F Y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 되니까 상향의 힘 F AC의 Y 힘하고 FAC의 Y 방향의 힘하고 마이너스 120kN이 0이니까 FAC의 Y 방향의 힘 이거는 12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FAC의 Y가 120이 됐으니까 요 삼각 B가 각도가 주어진 게 아니고 변의 비네. 그죠? 3, 4니까 이게 5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세타가 되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F 곱하기 FAC 곱하기 사인 세타 한 게 이거지. FACY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FACY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FAC에다가 나누기 사인 세타가 해주면 되겠지.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되네. 그죠? 사인 세타가 이게 각이고 사인이니까 5분의 3이 되겠지. 그럼 이걸로 5분의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120 나누기 5분의 3이 되니까 3, 4, 4, 5, 20, 200이 되네. 그죠? 그래서 FAC는 200입니다. FAC가 200이니까 FAC 200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FAC 200을 찍으면 바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FAC의 수평힘하고 이거하고 또
같으니까 FAC 수평 힘을 구하면 FAC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이게 수평 힘이 되겠지. 이거하고 이게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시그마 F X는 그러니까 시그마 F X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라는 걸 가지고 FBC를 산정을 하게 되면 FAC X 방향의 힘하고 똑같으니까 FAC가 200이니까 FAC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5분의 4 하면 160이 나오죠. 그죠? 200에 5분의 4니까 200 곱하기 200 곱하기 이제 5분의 4를 나눠주는 거니까 곱해주는 거지. 곱해주는 거니까 160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은 자 이제 용접 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용접 결함. 용접 결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개선 용접, 그루브 용접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두 개 부재를 이렇게 용접을 하다 보면 쭉쭉쭉 용접을 다 하는데 자 여기에 용접에 다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속살이 파여갖고 이렇게 용접되는 게 이거는 이제 언더컷이 되고 여기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이렇게 용접제가 모재를 덮었는데 여기가 제대로 붙지 않고 이렇게 융합이 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오버랩이라고 한다 그지? 오버랩 오버해서 겹쳐지기 때문에 말이지. 요거는 부족하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언더컷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는 오버랩이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지 않는 거는 오버랩이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중에서 긴장지에 최초로 도입된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는 이제 옳은 것은 했는데 여기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중심으로 공부했던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건 저는 이제 설명해줘.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은 이제 적시 손실이 있고 이거는 이제 프리스트레스 도입하자마자 생기는 손실이고 그다음 좀 도입한 후에 시간적 손실이 있거든. 근데 이제 시간적 손실 이거는 근조 수축이나 그다음 크리프 그다음 강제의 릴렉세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적 손실의 원인이 되고 적시 손실은 이거는 이제 활동 정착 장치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지. 그걸 우리가 활동이라고 하죠. 활동 슬립하고 쉬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 그 긴장자고 그다음 이제 탄성 수축 이런 것들이 이제 적시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포스트 텐션 방식에서는 포스트 텐션은 정착 장치의 앵커 정착 손실이 나타나지. 정착하면 포스트 텐션이니까 정착할 때 앵커가 활동이 슬립이 생겨갖고 손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프리텐션 방식에서는 긴장제와 덕트 사이에 마찰 손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프리텐션은 덕트가 없죠, 그죠? 덕트에 있는 거는 포스트 텐션이니까 요것은 포스트 텐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세 번째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에 콘크리트 크리프하고 근조 수축은 적시 손실의 주요 원인이 아니고 크리프하고 근조 수축은 시간적 손실이 되는 거죠. 그죠? 적시 손실은 활동, 마찰, 탄성 수축이 적시 손실. 이것도 틀리고. 그럼 4번이 답인데 콘크리트의 탄성 수축에 의한 손실은 프리텐션 방식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경호의 긴장력이 도입될 때 나타나고 포스텐션 방식의 경우에는 제킹, 쉽게 말해 긴장할 때 이게 이제 탄성 수축은 힘이 가해질 때 탄성이 생기는 거니까 둘 다 긴장력이 도입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평소에 별로 안 보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요 프리스트레스 손실은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마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9번 8번이면 8번. 자 이제 직경이 지름이 긴 원형 단면에 있어서 단면 2차 반경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한번 얘기했죠. 단면 2차 반경 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면 루트 A분의 I가 되죠. 그죠? I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고 요거는 단면적이죠. 그래서 이게 원형 단면인데 지름이 D이기 때문에 지름이 D인 원형 단면은 우리가 보면 지름은 4분의 1의 면적은 파이 D
사성이 원의 면적이 되고 원의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 제곱미터는 64분의 파이 d 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파이 d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이제 4하고 64를 지우면 여기 약분을 하면 여기 16이 남고 파이는 약분이 되고 d 제곱 d 사성을 약분하면 이게 제곱이 남죠. 그죠? 그래서 16분의 d 제곱이 되잖아요. 루트 16분의 d를 뭐 이렇게 라지 d로 써. d 제곱이 되니까 16 이거는 4의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루트를 벗기면 이거는 4분의 d 이렇게 됩니다. 4분의 d도 되고 4분의 d는 반지름으로 고치면 2분의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은 자 목재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에서 매우 유사한 문제를 풀었죠. 그죠? 아마 거의 선택지 내용까지도 거의 같은 문제를 풀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재 집합으로 설명 옳은 것은 했는데 응력이 한 곳에 집중되도록 집합하면 안 되죠. 응력이 집중되는 곳에 집합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접합면은 최대한 심플하게 가공해야지 복잡하면 안 되죠. 단순하게 해야 되고 응력의 이음의 단면은 응력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응력이 이음 단면이 응력의 평행이 되면 이게 이음면인데 이면에 이렇게 응력 힘이 작용하면 이게 쉽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된다. 직각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이거 설명했는 문제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고 목재에 맞추면 응력이 가장 큰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거 아니지. 이것도 응력이 가장 작은 곳에 맞춤이 돼야 되지. 이음이나 맞추면 둘 다 응력이 작은 곳에 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8번 문제 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벽돌 구조의 각부 구조의 명칭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벽돌 구조 가운데 창 밑에 돌이나 벽돌을 옆세워 쌓고 몰타르로 마감하여 만들며 창틀이 있으면 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문 밑에 여기다가 벽돌을 옆세워 산다는 거예요. 옆세워 이렇게 산다는 거지. 옆세워 이렇게 쌓고 몰타르로 마감하는데 특별히 이제 윗면에 여기 이제 빗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 빗물이 고이면 흘러내리도록 여기 경사를 이쪽 면에 이렇게 경사를 둬서 산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 물건기 홈을 만들어 두고 밑에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창을 받친다 해서 이게 창대라고 합니다. 창대 구조에서 조금 지엽적인 용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답은 뭐 우리가 대림벽도 아니고 인방보도 아니고 테두리보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답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거는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대림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11번 역학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정 모멘트를 받는 철공 콜탐에 대한 공칭 휨 모멘트 강도를 산정하기 이 철공 콜탐 위에 공칭 휨 모멘트를 사용하기 필요한 유효 깊이. 자, 유효 깊이는 철근의 도시미치죠. 다시 말하면 전체의 무게중심이치죠. 그죠? 도시미치니까 여기서 이제 유효 깊이의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 철근이 이렇게 두 겹으로 투 레이어로 배건이 되면 여기에서 이거 전체에 투 레이어로 된 무게중심 위치는 이거 투 레이어가 아래비가 똑같이 될 경우에는 딱 이 중간이 무게중심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딱 중간이 여기서는 딱 중간이 유효 깊이 D가 됩니다. 그래서 이 D2가 여기서는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1은 570, D2는 600, D3는 630이고 D4는 700이니까 이 중에 우리가 공칭 강도를 산정하기 위한 유효 깊이는 D2 60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이건 매우 상식적인 문제라서 아마 틀린 사람들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역학 문제인데 자 등변분포 하중을 받는 캔틸레버에서 발생하는 최대 휨 모멘트 값은 자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부호는 무시하고 구하라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등변분포 삼각형 하중이 작용하면 이 삼각형의 하중은 이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위치 그러니까 여기 밑변에서 3분의 1 되는 위치에 이 면적만큼의 힘이죠.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30 180 나누기니까 92
여기 거리가 6m니까 여기서 6m의 3분의 1, 2m만큼 떨어진 위치에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최대 모멘트는 당연히 여기 지지점에 매우 가까운 요 부재 여기 생기겠죠. 그죠? 그게 요 모멘트는 지지점에 생기는 발력 모멘트하고 같은 값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요 모멘트를 우리가 M 편의상 MA라고 합시다. 맥시멈인데 MA라고 해가지고 시그마 모멘트 이 점을 A점이라고 해서 A점에서의 모멘트의 합력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기에 내가 가정한 부재력 모멘트 MA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 90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플러스 90 곱하기 여기서 거리는 4가 되네. 그죠? 이게 0이 되잖아요. 그죠? 시그마 MA는 0이니까. 그러므로 최대 모멘트 MA는 4구 360이 되겠지. 그지? 360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정정구조물의 해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역학을 조금만, 정정구조를 조금만 공부한 분들은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13번은 다음은 콘크리트 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 기준에 대한 근데 전단 비틀림 기준에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이방향 거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향 거동에 대해서 공칭 전단 강도 산정에서 사용되는 위험 단면의 둘레 길이. 자, 이방향 전단은 이거죠, 그죠? 이방향 전단은 슬래브가 있으면 슬래브에 여기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해갖고 반대로 이렇게 힘이 작용해갖고 슬래브에 이방향 전단이 생기면 슬래브의 기둥이나 지지면에서부터 여기 요 거리가 2분의 D만큼 떨어진 여기가 슬래브의 위험 단면이 되는 거죠, 그죠? 2분의 D만큼 떨어진 게 위험 단면이 되니까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슬래브에 이런 슬래브에 무량판 슬래브에 밑에 기둥이 있으면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부터 2분의 D만큼 이쪽으로 2분의 D, 이쪽으로 2분의 D, 2분의 D씩 떨어진 요만큼 요 둘레 길이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둘레 길이 이걸 묻는 거지, 2분의 D. 그래서 여기 보면 집중 하중이나 반력 기둥이나 또는 지판 등의 경계로부터 2분의 D만큼 떨어진 거죠. 2분의 D보다 가까이 위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2분의 D가 한계값이죠. 2분의 D가. 이게 2분의 D니까 0.5D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슬래브하고 전단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4번은 자, 강구조 부재 설계 기준에서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에서 인장재 설계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인장재 설계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총단면의 항복 한계 상태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순단면의 파단 한계 상태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단면의 항복은 설계 인장 강도가 AG에다가 FY를 곱해갖고 산정을 하고 이때 파이는 0.9가 되겠죠. 그죠? 0.9가 되고 유효 순단면의 파단의 경우에는 이제 순단면에다가 또는 A, 유효 순단면에다가 FU, 인장 강도를 곱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여기도 역시 이제 강도 저항계수 파이는 이거는 0.75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요걸 물은 거지. 총단면의 항복 한계 상태니까 설계 인장 강도는 부재의 뭐뭐과 이 총단면적이지. 총단면적하고 항복 강도를 곱해가지고 산정한 공칭 인장 강도에다가 인장 저항계수 파이는 0.9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단면적 0.9가 되는 거, 총단면적 0.9인 1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인장재 설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강구조에 우리가 몇 차례 내가 둘 다 한꺼번에 지금처럼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이제 콘크리트 구조 설계 강도 설계법에서 일반상에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있으니까 옵셋 굽임 철근은 이제 상하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이 변할 때 이렇게 구부려 갖고 몇 번 설명했죠, 그죠? 중요한 거 요 경사는 6분의 1이고 이 기둥면에서부터 75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내용이고 요거 맞습니다. 그다음 공칭 강도는 하중에 대한 구조체나 구조부재 또는 단면의 저항 능력을 말하는데 강도 감소 계수나 이런 거를 곱하지 않은 그런 강도를 우리가 공칭 강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을 가지고 산정한 강도죠. 그죠?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 그다음 크리프는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 변형이나
수축, 다시 말하면 근조수축 이런 거를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이거는 크리프를 그대로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럼 1, 2, 3번 맞으니까 답은 4번인데 4번 한번 봅시다. 띠철건은 보에서 종방향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 이건 맞습니다. 휘 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배근한다라고 할 때 이게 틀린 겁니다. 띠철건은 휘 모멘트 저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방향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 전단에만 저항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방향 보강 철근은 휘 모멘트에 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은 자,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학에서 나온 문제일 수도 있는데 콘크리트 재료일 수도 있고, 자, 그림과 같이 철근의 인장 시험에 의한 응력 변형률 관계에서 콘크리트 구조 설계 강도 설계 기준에서 철근의 항복 강도에 해당하는 지점이 뭐냐 이걸 물었는데, 이제 콘크리트 항복 강도는 우리가 이제 항복점이 나타났을 때는 항복점의 강도를 쓰고, 항복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게 지금 이거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두루뭉술하게 지나갔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뭘 쓰냐면 0.2% 옵셋법이 있습니다. 옵셋. 이거는 이 초기 응력 변형 곡선 기울기하고 똑같이 변형률 0.2%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나는 이 점을 이제 쓰는 게 이게 0.2% 옵셋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C로 나타나는 저게 0.2% 옵셋법이고, 두 번째는 0.5% 익스텐션법이 있습니다. 0.5% 익스텐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총 변형률의 0.5% 변형률 여기에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수선입니다. 수직선을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만나는 이 점. 그리고 이 점이 항복 강도로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0.5% 익스텐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0.2% 옵셋법 아니면 0.5% 익스텐션법 두 개 중에 하나가 항복 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지금 시점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만나는 0.2% 옵셋으로 하는 거니까 시점은 항복 강도가 맞고, 그 다음 지금 0.5% 옵셋은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없죠. 그죠? B점 같은 경우는 0.035니까 0.35%니까 이것은 익스텐션 방법에 해당되는 크기가 아닙니다. 0.35는 아니고 0.5%니까 0.005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익스텐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A점은 아니고, A점은 엄밀히 말하면 저건 이제 비례한도입니다. 비례한도. B점은 이거는 이제 여기 항복점이 만약에 이렇게 가서 항복점이 상항복점에 갔다가 떨어져서 하항복점이 딱 왔으면 하위 항복점 여기 항복 강도니까 B점이 맞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게 두루뭉술하게 끝났기 때문에 B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B점도 익스텐션인데 이게 0.5% 익스텐션이면 B점이 되는데 말이 되는데 지금 안 되죠. C점은 변형률 0.002 그러니까 0.2%에서 같은 기울기로 만나는 점이니까 이게 0.2% 옵셋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3번이. 4번은 0.006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0.005에 상응하는 변형값이면 이게 이제 맞는데,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그죠? C점이 0.2% 옵셋 방법에 의해 구한 항복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에서 이제 자, 용접성이 가장 양호한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 기호는, 자, 요거는 이제 SN은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고, 요것은 항복 강도고, 항복 강도는 똑같이 27이고, SM은 이거는 이제 스틸 뉴라고 할까요? 건축 구조용입니다. 건축 구조용이고, 이거는 SM은 스틸 포 마린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용접 구조용 강제입니다. 그래서 용접 구조용 강제는 1하고 3인데, 그 중에서 양호한 용접성을 가지는 것은 뒤에 이제 소위 이제 샤르피 충격치 값이 A에서 B, C로 갈수록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뭐 티타늄, 바나듐, 텅스텐 같은 이런 성분을 조성을 해갖고 A, B, C, D로 갈수록 용접성이 양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3번이 용접성이 가장 양호한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은 자, 강구조에서 압축제의 좌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게 옳은 것은 했네. 옳은 것. 옳은 것은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압축제가 뭐 이게 지지 조건이 다른데 여기 이제 강도가 P가 소위 임계하중, 그게 탄성 좌굴하중에 도달하면 이제 이게 좌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구성하는 게 유효 길이 개수에다가 길이를 곱한 제곱에다가 파이 제곱 탄성 개수 2 곱하기 단면 2.5m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하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L은 지지 길이인데, 그 뭐 비지지 길이는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으면 요게 비지지 길이가 되는 거거든. 또 요게 비지지 길이가 되고,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이 전체가 비지지 길이가 됩니다. 양 지지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유효 좌굴 길이 계수 K를 증가시키면 좌굴 하중이 분모가 커지면 좌굴 하중이 줄어드니까 좌굴을 방지하는 방법 가운데 K를 증가시키면 높아지니까 이건 맞지, 그지? 좌굴이 방지하지. 이건 옳은 거지, 옳은 거. 그렇지, 그지? 그 다음 세장비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R분의 KL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세장비가 커지면 장주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장하게 되거든. 세장비가 22 이상이 되면 이게 장주고 22 이하가 돼야 이게 단주가 되는 거거든. 세장비를 증가시키면 오히려 좌굴이 이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부재의 비지지 길이가 이렇게 짧은 게 좌굴이 잘 안 생기지, 긴 것보다. 그래서 비지지 길이를 증가시키면 이거는 오히려 좌굴이 생기는 거지, 그지? 좌굴이 생기니까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세장비를 증가시키면 안 되고 비지지 길이도 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 좌굴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증가시킨다. 압축제 좌굴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아니네. 그러니까 1번은 유효 좌굴 길이 개수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좌굴 하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좌굴이 낮은 강도에서 좌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도 틀립니다. 이거 유효 길이 개수가 순간 착각했는데 증가되면 좌굴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지면 낮은 강도, 이게 높은 강도가 되는데 커지면 낮은 강도의 좌굴이 생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PCR이 100, 200, 300이 있으면 100에서 좌굴이 생기면 이거는 좌굴에 약한 거지, 그지? 이게 200, 300으로 높아져야지 이게 낮아져야 이게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증가시키면 이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좌굴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증가시킨다. 이게 맞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분모가 아니고 분자에 있으니까 I가 커지면 좌굴 강도가 높아지니까 좌굴 강도가 커진다는 말은 좌굴이 생기기 어렵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압축제의 좌굴을 방지하는 방법 가운데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 그 다음 자 19번은 이제 그림과 같이 보의 길이가 L이고 등분포 하중이 오메가로 동일한 단순보 A하고 캔틸리버 B가 있을 때 두 개의 최대 처짐의 B가 얼마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보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이거는 이제 중앙에 여기에 최대 처짐이 생기겠죠, 그죠? 여기 최대 처짐이 델타 C가 생기고 캔틸레버는 당연히 여기 자유단에 여기에 최대 처짐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A인 경우에 델타 A 단순보인 경우에는 저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384 이건 뭐 여러분이 꼭 기억해라고 했으니까 2i분의 5 오메가 L 4승이 되지, 그지? 그 다음 이제 델타 B 캔틸레버인 경우는 1, 2, 3, 6, 8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8 2i분의 오메가 L 4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서 뭐냐면 최대 처짐의 B 델타 A 대 델타 B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은 텀을 오메가 L 4승 오메가 L 4승 날리고 2i 날리면 이건 이제 이렇게 되겠네. 델타 A 대 델타 B는 384분의 5 대 8분의 1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양변에다가
5로 나눠주면 384분의 58이 40이 되니까 이거는 384분의 1 대 40분의 1이 되니까 요것을 40으로 나누면 5로 나누면 8로 나누면 8이 이게 8, 5, 40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8 3, 4, 8에 32 4, 8에 32 8, 8에 64 이렇게 되니까 48분의 1 대 5분의 1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역수가 되니까 5 대 48이 되네, 그죠? 5 대 48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어쨌든 계산은 조금 계산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알고 있을 테고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가 계산하는 건데 산수 문제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에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거 기억하지 못할 리는 없고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약간 산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20분 문제 보면 다음은 인장역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침이음 설계에 대한 내용이다. 자, 겹침이음에서 여러분들이 이음 길이는 내가 강조했죠, 그죠? 큰 철근의 정착 길이하고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 길이 중에서 큰 값을 이 겹침이음 길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철근의 경우에는. 그래서 큰 철근의 앞에 들어가는 게 정착 길이가 되고 작은 철근의 여기는 겹침이음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정착 길이, 나는 겹침이음 길이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20문제 가운데 적어도 19문제는 동형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연습했던 것일 거니까 쉽게 아마 대부분 문제를 맞췄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험 보신다고 고생들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